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뉴스를 보니까 사모대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위험한 건지 또 사모대출이라는 건 또 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요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란 전쟁 때문에 이게 좀 가려져 있어.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사모대출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나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로부터 투자하겠다고 돈을 모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로 실제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비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돈은 우리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 안 돼? 해서 기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사모대출이라는 거야. 은행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 거네요. 그렇지.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 우린 일반적으로 그러지만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 그게 바로 사모대출인데 이 사모대출이 사실 그동안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 왜 규모가 커졌냐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야.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났더니 많은 국가에서 야, 은행이 이렇게 방만하게 대출을 해주니까 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하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은행 대출을 엄격하게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자 해서 바젤인이 여러 가지 기준을 뒀고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만 은행 문턱이 높아졌을 거 너무 아니야. 높아졌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던 회사들 중에 일부는 야, 이제 은행이 우리한테는 돈 안 빌려준다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처음부터 맡긴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모대출을 이용하게 된 거야. 그러니 규제가 높아지니까 사모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겠지. 그러면 반대로 사모 쪽에선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은행 문턱이 높아져서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줬을까? 일단 이자율이 보통 고객보다 높았겠죠? 정답이야. 이자율이 통상적으로 은행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라면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사모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들이 거기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자기들의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하여튼 그런 확신 아래 이자 더 준다는데 여기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이런 판단이 이어져서 바로 사모대출도 이런데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됐던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의 니즈가 맞아서 사모대출 규모가 커지긴 했는데 얼마나 커졌느냐? 5천억 달러였는데 이게 10년 만에 보수적으로 잡은 데는 2조가 넘었다라고 하니까 4배 정도 된 거지. 최소 4배 이상이네요. 그리고 S&P 글로벌 같은 데는 조금 더 세게 세게 잡아서 아니다. 이미 3조가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아주 좀 이 규모를 크게 계산하는 데는 4조 5천억 원까지 이미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 자,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야.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 경영학에서 가장 오래된 격언 중에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 규모가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 기관들 아니면 금융 관련한 전반적인 기관들이 이렇게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건 규모를 모른다는 거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지. 1조 달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럼 또 사모의 특성이 뭐야? 사실 은행은 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국제사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 근데 사모는 명성 PD랑 너랑 나랑 셋이 돈 모아서 사모펀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투자를 하던 대출을 해주던 그거 우리가 알 일인데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사모는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더 불안한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커졌는데 그럼 왜 요즘 이게 문제시 되고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일 거 아니야. 네,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크게 비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앞서 네가 질문한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거 또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그거와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지.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가장 큰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 맞아. 그거는 모기지 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대출인데 이번에는 사모대출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 대출을 해준 금액이 얼마냐를 비교해 봐야겠지.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대략 그 당시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였어. 그런데 이번에 사모펀드 시장 대출 규모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얼마다? 2조 달러다. 그렇지. 네. 그러니 규모도 얼추 비슷한 거야. 시기는 한 15년, 16년 정도 지난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게 이 정도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3조든 아니면 4조 가까이 되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니까. 자, 그것도 하나 규모도 그러면 얼추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부도율이 또 중요하겠지.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중에 실제 그 당시 몇 퍼센트나 부도가 나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인 겁니까? 이게 중요할 텐데 그 당시 부도율은 얼마였냐면 두 자릿수 초반대야. 그러니까 뭐 12% 뭐 그 정도라고 봐야지. 13% 정도. 이게 어떤 종류의 채권이냐에 따라서 부도율이 좀 달라서 딱 일괄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 네. 근데 전반적으로 10% 초반대의 부도율을 보였어. 근데 지금 그러면 사모펀드 부도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었을 때 이게 또 조금 우려되는 수준인데 2024년도가 5%를 넘었어. 네. 그런데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일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모펀드 중에 부도율이 높아진 데는 9%대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왕왕 들리는 아니 거야. 얼추 근접했어요. 네, 10%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지. 그리고 2024년도가 5%대 내외였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좀 넘어가는 말에 1년 만에 지금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또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맞아.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니까 지금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더. 맞아. 바로 이제 그게 또 걱정이고. 그리고 실제 그러면 앞으로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들을 봤을 때 이게 부도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잠잠해질지를 또 거기서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지금 가장 보편적인 사모대출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면 원금의 재대출이야. 아, 원금의 재대출.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릴게. 내가 1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10%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어. 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이자 나쁜 날 난 뭐만 부담하면 돼? 이자? 그렇지. 네. 그럼 이자 얼마? 10%니까 10만 원. 네. 10만 원만 내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한 회사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이자를 내가 지금 못 내니 이자도 대출 원금에 넣어버리잖아.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그렇지. 네. 그런데 이 사모펀드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얘를 지금 부도 내버리면 어차피 나 영영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어차피 이자 나에게 들어올 예정 금액이었지 아직 들어온 건 아니잖아. 네. 좋아. 그러면 네가 지금 이자 못 갚아서 내가 너 부도 처리시키느니 이자도 내가 추가로 그럼 대출해 준 걸로 해줄게. 하여튼 그 사이 네가 어떻게든 살아나 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클 거 아니야. 어차피 부도 내기 하면 못 받는 건데 그렇죠. 이자는 내가 추가로 돈을 준 건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를 다시 쓰냐 하면 100만 원 대출해주고 10% 이자로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요. 10만 원도 제가 추가로 대출해준 걸로 해서 대출 원금이 얼마? 네, 110만 원이 되는 걸로 계약을 계속 다시 쓰고 있는 사모 대출들이 늘고 있다는 거야. 야, 그거는 정말 그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맞아. 엄발에 오줌 넣기잖아요. 맞아. 이걸 PIK 방식이라고 불러. 이게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이 PIK 비중이 늘었느냐? 2022년에는 사모대출 중에서 PIK로 어떻게든 제가 나중에 해결할 테니까 이자도 좀 대출을 해주십시오 했던 게 6에서 7%였는데 2024년 3분기에 이게 10%대로 늘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10%가 아니라 1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진단들도 없는 건 아니야. 야, 그 사실 제대로
했었으면 그거 망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억지로 늘린 거잖아요. 기간을. 은행에서는 이거 얄짤 없어. 은행은 부실이 점점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엄정 관리하니까 못하게 하는 방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모니 야 저거 부도해봤자 우리 원금 다 손실인데 그러니까. 받기로 한 이자도 지가 대출 받아간 걸로 해서 나중에 한번 갚아보겠다는데 기회를 주자. 우린 그럴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 이거는 사모니까 가능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브라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네, 코브라이트. 이게 뭐냐면 대출 계약 조건 완화로 해서 채무 악화를 조기 감지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해줄게. 이 사모대출 시장이 자꾸 커지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또 됐냐면 이제 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돈 빌려주겠다는 한 군집이 생긴 거야.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가. 그래서 A를 갔어. 그랬더니 빡빡하게 구는 거야. 아,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이자는 얼마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뭐 하시는지 제가 다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이거 뭐 저한테 정례적 보고하시고,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 그 자산운용사 근처로 이전하시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거든?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둘이 돈 빌리러 간 그 사장들이야. 아, 됐습니다. 뭐 여기 뭐 사모대출이 요즘 여기만 해주는 줄 알아? 야 가자 영중아. 저쪽은 사무실 이전해서 옆에 오라고 하는 이런 갑질도 안 하고 뭐 매주 보고하라고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몇 년치 뭐 재무제표 뭐 제출할 필요도 없고. 글로 가자 영중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결국은 가장 제약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도 사모대출로 일정 부분 비즈니스를 해서 이 사모펀드를 계속 더 증식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나도 계속 높은 규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미 이게 부도나 다름없다라고 본인들이 카운트하거나 그 확인한 것보다 실상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거 규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안전망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 사모 스스로도 자기 돈이니까 뭔가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하던 그 나름 맥락들이 있었는데 그걸 서로들 낮추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쪽 애가 갑자기 우리 실사 갈 권한도 없고 툭 주면서 뭐 이번 달에는 얼마 매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갚을 수 있어 했는데 그게 다 뻥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부실로 이어질 숫자의 기업들이 더 많은지 적은지도 이 코브라이트 이게 완화되면서 이게 쉽게 확인이 되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려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대출 규모는 엇비슷하거나 그 이상이고 부도율도 지금 턱 밑까지 쫓아왔고 그리고 실제 어떤 면에서는 더 우려가 심각하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 금감원에서 다들 오세요 하고 은행 장부 다 실사 들어가 그래서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딱 하고 그 사원증 딱 보여주고 검사 딱 한단 말이야. 사모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에서 네가 뭔데 우리들 돈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뭐라고 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 또 PIK 방식으로 해서 또 이자까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엎어치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네, 엎어치기 해가지고 또 다시 대출 일으키고.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맞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대출을 해줄 때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사람에겐 신용을 얼마까지 부여할지를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룰에 의거해서 그런 모델에 의거해서 대출을 해주거든. 근데 그 모델로는 나에게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사모를 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사모는 그럼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얼마까지 대출해 줄지 그 기준을 뭘로 따집니까? 요즘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사모펀드에 다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뭘로 하느냐? 금융 당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델 기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가를 평가하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성을 측정하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 거야. 이것은 그 모델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는요, 금융은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 사업성을 측정하고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여러 잣대들 중에 어떤 걸 가져다 쓰겠어? 가장 안전하고 보수적인 걸 갖다 쓰지. 그렇죠. 그걸 갖다 썼기 때문에 은행은 문제가 없고 금융 시스템은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3호는 그 안전한 잣대가 아닌 적극적인 잣대를 쓴 거니까 이 잣대는 어떨 때는 허수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이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좀 희석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규모조차도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는 이 잣대 자체도 자가 동일해야 네. 그것도 동일하게 비교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서 대출해준 거의 부도율과 사모펀드가 대출해준 거의 부도율을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은행 잣대로 부도율을 측정하면 벌써 20% 넘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란보다도 더 큰 위험 수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진단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떠냐가 또 중요하잖아. 네, 그렇죠. 저도 아주 다른 견해는 아니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문제가 본격화됐다라는 외신 보도를 보는 순간 굉장히 보수적인 자산운용 계획으로 돌아서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많은 돈 날린 사람이 있고 하잖아.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 사모펀드가 그럼 도대체 어느 쪽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는지 대출을 많이 해준 회사들을 찾아봤어요. 네, 기업들.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소프트웨어 IT 기술 회사들이야. IT 기술 회사들. 자, 왜 소프트웨어 회사들인지 설명을 해주면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본인들이 지금 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시점에 있었거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본인들은 무형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애들이잖아.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실물자산으로 빌딩, 토지 뭐 이걸 잔뜩 가지고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가면 대출이 쏙쏙 나와. 네.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너랑 나랑 이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 네. 근데 두 분이 뭘로 저한테 대출을 받으러 오셨죠? 이 앱이요. 하면 비전입니다. 이 앱과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아니면 저희 구독자입니다. 자산 평가가 잘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회사들이 대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갔던 데가 사모대출인 거야. 사모대출. 그런데 사모대출에 그 세계적인 스마트한 애들은 이거 옥석을 내가 모델링 잘 선택해서 잘만 가려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소프트웨어로 요즘 뭔가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회사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독 경제야. 그렇죠. 구독 경제라는 건 뭐야? 매달 입금이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독자가 이번 달에 5,000명 더 늘었습니다. 10,000명 더 늘었습니다. 하면 그 구독자들이 탈퇴 안 하면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 캐시카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캐시카우들이 나오는 회사들이니 대출을 옥석만 잘 가려서 주면 야 이거 투자금의 뭐 10배, 100배 뭐 아니지. 대출을 해준 거니까 회수가 어렵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지금 이 시기열로 그 구독자가 늘면 우리 이자 감내하고도 남겠는데 이런 식의 어떤 모델로 투자를 해준 거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AI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어떤 애들이 두 명이 손쉽게 비슷한 걸 개발할 수 있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제 뭐야? 우리는 3년 동안 이거 개발하려고 수백 명, 아니 수십 명을 고용해서 했는데 갑자기 AI한테 글로 몇 잘 써주면서 야 저거 봤지? 저 비슷한 거 좀 해봐. 하면 뚝딱해서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야 이 고객 이탈률이 심해진 거야. 그 우리 뭐 작년 재작년에 그 딥시크 나왔을 때 엄청 충격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반석에 오르기 전까지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간간히 다른 회사들의 하청을 받아서 아니면 국가 사업을 용역받아서 하기도 하거든. 기술은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야, 이번 달에는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는데 국가 사업 우리가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돈 번 걸로 대출 이자도 갚고 우리 월급도 받아가자. 이런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게 개발해달라고 할까? 아니면 AI에게 해달라고 할까? 그것까지 치명상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 지금 대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 1등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라는 점을 봤을 때도 사모대출의 부실 규모에 대해서 더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두 번째가 사모대출이 또 대출을 많이 해줬던 분야가 어디냐면 헬스케어하고 생명과학이야. 이거는 1상, 2상, 3상 우리 이거 다 거칠 때까지 15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야, 이걸 내가 지금 대출해줘서 회수가 될지 안 될지를 15년 뒤나 알 수 있다? 이건 담당자가 주저되는 수밖에 없는 요소야. 담당자 정년퇴임하고서 결과 나올 것 같은데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보니 은행 대출이 안 돼서 사모로 간 것도 있고 또 요즘은 헬스케어와 생명과학도 뭐냐 하면 일종의 구독 서비스야. 내가 계속 어떤 약을 투여해야 되고 어떤 계속 내 몸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의료 바이오 벤처 기업이 제공해준 앱과 연동되거나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잖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AI 때문에 유사한 회사가 쉽게 생겨지고 뭐 이런 맥락들이 있고 또 이 신약 개발까지 15년 동안 너희 어떻게 버틸 건데 아유 저희와 같은 이런 약 개발하거나 바이오 헬스 서비스 구축하는 앱 만들려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그런 데다 가끔 용역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구독자가 안 늘면 그 개발해주고 받은 돈으로 대출이자 갚겠습니다. 네. 용역이 안 들어오네. 용역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두 번째 군집도 AI 때문에 사모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또 높아진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세 번째까지도 얘기해 볼게. 세 번째는 비즈니스 서비스야. 인사, 회계, 컨설팅 이런 거를 B2B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구독 서비스.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똑같이 아유, 구독자 안 늘면 용역 받아서 한데 용역이 안 들어와요. 자, 그러니 정리하겠습니다. 사모대출이 부실화된 건 수많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들이 허수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 AI 그 우리가 말하는 챗 GPT, 엔트로픽, 그 제미나이 이런 게 너무 튼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을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그 회사들이 문제가 된 거고 제일 많이 해준대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 회사들에게 대출을 해줬던 사모펀드가 위험해진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모펀드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돈 넣어서 챗 GPT, 제미나이 아니면 또 그로 이런 데 돈 넣었다가 낭패본 그게 아니라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우리나라는 아직 사모시장이 해외처럼 이렇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발 사모대출의 부실 이거는 아직 뭐 금융위에서 시중은행들과 다 금융 관련한 회사들 불러 모아서 설명해봤더니 추정치가 한 5천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는 뭐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웬만한 저축은행 수준도 안 돼. 이 정도는 뭐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국내는 전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외는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우리가 모니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연쇄적으로 국내로 번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뭔가 사모대출의 부실이 터졌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터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들의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주가는 떨어지고 하면 내 회사는 관계없더라도 그냥 제일 먼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주가에 투자한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주의하시라는 거지. 그냥 제가 투자한 회사 그 공시 내용 봤더니 사모대출은 없던데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 언급해 드렸습니다.